여러분은 나이 60에 돈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만큼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계신가요? 불안한 노후, 비참한 노후, 처참한 노후. 우리의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30초라도 좋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퇴직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저축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까?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삶에 하류노인이 있습니다. 하류노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고령자를 말합니다. 과로 노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고령자의 빈곤은 그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그들의 삶. 고령자의 빈곤 문제를 그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연금이 부족해 리어카를 끌며 길에서 폐지와 캔을 줍는 할아버지,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할머니,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종이 박스와 비닐을 깐 채 잠들어 있는 노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자신이 그런 삶을 살 것이라 상상했을까요?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고령자 중 절반이 생활고와 소득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보장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점점 빈곤해지고 늙어갑니다. 최근 1, 2년 사이의 뉴스를 보면 이전에 비해 빈곤이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띕니다. 고령기의 빈곤 실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류노인은 연금 수급액과 저축액이 적고 질병 및 사고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빈곤 생활을 강요받는 노인입니다. 하류노인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입이 거의 없고 저축해둔 충분한 돈이 없으며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령자는 자력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생활보호제도의 사회 안전망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질병과 사고, 가족 문제나 간병 문제, 나아가 범죄와 같은 여러 위험 요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지요.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곁에 가족이 있든 없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노력이겠지요. 오늘은 50대,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씀씀이 5가지와 노후에 과연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 1위는 경제적 안정 및 여유였습니다. 39.3%가 돈 문제를 1위로 꼽았습니다. 2위는 건강 문제로 3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돈과 건강이 가장 걱정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3위는 일자리, 4위는 이웃이나 친구 관계, 5위는 여가 활동, 6위는 가족 문제 순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건강 문제를 제치고 1위로 부상한 것은 의외지만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적절한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A씨는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A씨는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50%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이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0대, 60대 투자가입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도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고위험 상품이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재테크를 하지 마세요.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둘째, 생명보험은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보험은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복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챙기는 수수료가 꽤 높습니다. 생명보험은 자신이 아니라 남은 가족 때문에 가입합니다. 자신이 죽을 경우 남은 가족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자녀들도 성인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 걱정 때문에 생명보험에 든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셋째, 자식과 손자에 대한 과잉원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아주 많다면 모르겠지만 노후 자금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자식과 손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과잉 원조를 하는 것은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퇴직금 등으로 모은 자산은 노후에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피하기 위해 꼭 남겨둬야 합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3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자녀, 두 번째는 황혼이혼, 세 번째는 의료 및 간병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노후 전문가가 부부의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요인을 자녀 리스크로 뽑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비는 물론이고 졸업한 후에도 자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기로 유명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기본적인 양육 비용에 학비, 사교육비 등 정말 많은 비용이 나갑니다. 아이를 위해
일찍부터 빚을 지는 사람도 적지 않지요. 그뿐일까요? 졸업 후 결혼이라도 하면 예식 비용부터 살림살이, 전세 내지는 조그만 집이라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유롭지도 않으면서 대출을 받아서까지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기둥뿌리가 하나씩 넘어가는 거죠.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혹여라도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혼을 하기라도 하면 또 애써 세운 기둥을 뽑아 도와줍니다. 요즘에는 부모를 떠나지 않고 얹혀 사는 자녀도 많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도 하죠. 보건복지 포럼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나이대별로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30대는 무려 50% 이상, 40대는 44%가 부모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매우 큰 부담이죠. 돈을 벌어 부모에게 용돈을 줘도 부족할 나이에 자식을 부모가 계속 지원해야 하니까요. 노후 자금을 모을 겨를도 없을 겁니다. 이대로 두면 부모의 노후는 그냥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현실에 맞게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식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남은 돈으로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 자립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강하게 키우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은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 너희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부모의 지원은 끝이다. 너희들이 벌어서 학교 다녀라. 직장도 가고 집도 구하고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자녀 모두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20살부터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도 해결하고 직접 돈을 모으고 대출받아서 결혼도 하고 집도 구했다고 하네요. 부모 마음에서 쉽지 않은 행동이지만 자녀에게 부모의 행복한 노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50대,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현역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지혜를 남겨줘야 합니다. 넷째, 50대, 60대는 자신에 대한 위로성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때 그동안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 하면서 잠시의 기분에 따라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이렇게 즐기며 사는 것도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신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을 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자식들에게 손 내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섯째, 나이 들어서 무리해서 자가용을 사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노후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자가용이라고 말하는 노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야 운전이 재미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좀 힘듭니다. 나가면 교통체증에 주차 문제에 요즘은 주차비도 부담스럽습니다. 10분에 1,000원이 넘는 곳도 많아서 한두 시간만 주차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이런저런 고민 탓에 나갈 때마다 고민이 되는데요. 요즘 노인분들의 70에서 80%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내 차를 이용하기 부담스러워서라고 하는데요.
자가용을 이용하면 매달 나가는 지출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꼼꼼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가용을 소유하면 나가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살펴봤는데 매달 약 78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어쩌다 속도 위반이나 주차 딱지라도 떼면 과태료 나오고 술 약속이라도 있는 날에는 대리비도 나갈 테니 한 달에 관련 비용만 100만 원은 좋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출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내가 소득이 있을 때야 어찌어찌 부담할 수 있겠지만 퇴직 후에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담이 있죠. 바로 교통사고 위험률입니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매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찰과상 정도로 끝나지 않고 큰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팔면 매우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분들은 여러모로 생활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공통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출이 절약됩니다. 은퇴 후 우리가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는 빚 청산입니다.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개인사업자 부채를 보면 매년 평균 대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나이대별로 보면 40대, 60대의 대출 비율이 가장 높고 70대 이상도 적지 않죠. 40대, 50대 초중반까지는 괜찮겠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이자의 원금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대출이 있다면 차에 들어가는 고정비, 변동비를 아껴서 빚을 갚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자가용을 없애는 것에 이로운 점. 두 번째는 건강 개선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전문가가 최고의 운동으로 걷기를 추천합니다. 노년에는 더욱 그렇죠. 보생화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물론 차가 없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차가 없으면 많이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건강해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대, 60대에도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몸만 따라주면 뭐든지 하고 싶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대신 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 전 옆집에 사시는 60대 후반 어르신이 드디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도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셨던 분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2시간씩 지하철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떡하니 시험에 붙었다고 기쁘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들면 직장을 다니면서 슬슬 은퇴 준비를 할 때가 오죠. 그때부터 조금씩 부지런해지면 이분처럼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예 차를 파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배기량이 적은 차를 추천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차죠. 승용차에 비해 거의 절반 이하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유지 비용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겠죠. 윗글에서 언급했던 한 달 유지비가 78만 원이었으니 경차로 바꾸면 약 3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절약은 노후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큰 돈입니다.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이면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건강 개선과 자기 개발은 물론 돈까지 버는 생활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50대,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씀씀이 5가지가 어떠셨나요? 다음으로 나이 60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되었건 채권이 되었건
개인연금을 들었건 퇴직연금을 들었건 국민연금을 받던지 그 절대 금액이 많아야 하고 환산해서 5억쯤은 돼야 여유 있는 노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5억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넉넉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나이 50에서 60대 은퇴자들 평균 금융자산이 잘해야 2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노후 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꿈꾸었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건강 챙기고 인간관계도 잘 다지면서 사회활동과 취미활동, 여가생활 등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 이 모든 것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노후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으로는 최소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또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얼마가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많이 쓸 수 있으려면 많이 쓸 수 있도록 자금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준비하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쉼없이 일하고 또 일했는데 지나고 돌아보니 내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허무하고 아쉬운 세월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50 전후이지만 정부는 실제 은퇴 연령이 62세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40대에 강제 은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은퇴 시점이 60세라고 보고 50대의 은퇴 퇴직 예정자인 분들은 은퇴 시점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가장 많은 대답이 월 3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실제 통계 자료, 우리나라 50대 이상 은퇴를 앞두신 분을 대상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물었더니 기본적인 생활비로 부부가 살아갈 때 286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개인으로는 165만 원이면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는 195만 원이고 1인 가구는 116만 원입니다. 이는 5년 전보다 2인 가구는 25만 원 증가했고 1인 가구는 10만 원 증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최소 노후 생활비로 50대는 부부가 215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가 296만 원, 60대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199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275만 원으로 좀 줄어듭니다. 서울을 보면 부부가 최소 노후 생활비는 224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319만 원입니다. 그럼 보통 은퇴 앞두고는 과연 목돈으로 얼만큼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은퇴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은퇴 후 노후 연간 생활비, 은퇴 후 생활기간, 은퇴 후 물가상승률, 목돈의 투자 수익률. 이렇게 4가지로 산정을 많이 하지요. 연간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 월 300이면 1년에 한 3,6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퇴직하고 나서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따라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그리고 은퇴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운용해서 몇 프로 정도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은퇴 시점에 필요한 목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 합니다. 요즘에는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 이상까지 상승했지만 투자 수익률을 4% 정도로 잡고 평균 수명이 84세 가까이 되지만 10년마다 1년씩 늘어나니 60에 은퇴하고 이후에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연간 노후 생활비 3,600 정도를 쓴다 하고 우리나라 과거 3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이 3.5%이므로 생활비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3.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투자 수익률이 4%,
은퇴 후 생활기간은 30년 정도로 잡아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억에 가까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산출됩니다. 여기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이 계산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면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10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노후에 1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억이 굴러다니는 자동차 이름도 아니고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금융자산 보유만으로 10억이면 우리나라 자산 순위로 1% 이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순자산 규모 1%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29억입니다.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필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단순하게 이런 답이 나온다고 꼭 노후에 이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 통계청 2021년 조사를 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4억 7천이고 60대는 4억 3천입니다. 제가 2022년으로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상위 1%부터 시작해서 50%, 딱 중간되는 순자산 커트라인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는 10억, 부동산이 포함된 평균 순자산으로 봐도 이 필요자금의 절반도 안 되죠. 사실상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제 지인이 은행에 근무할 때도 PB 점포를 제외한 일반 지점에서 개인이 현금 예금 10억을 예치하고 계신 분이 10손가락으로 2번 정도 셀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의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증가하기만 하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고 사회활동기보다 은퇴 후 소비력이 훨씬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되지 않고 지나치게 과다 계산을 한 것이 됩니다. 계산하기 힘든 게 노후 자금입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이 개발한 계산법에도 보면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4천만 원의 25배인 10억 원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해 매년 4% 정도 수익률을 올리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은퇴 후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얼핏 들으면 명쾌하고 합리적인 계산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퇴직하기 전에 1, 2억 만지기도 어려운데 10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매월 100만 원씩 넣어 연 4% 수익률로 펀드에 굴릴 경우 10억 원을 만들려면 38년이 걸립니다. 매월 50만 원씩이면 무려 106년입니다. 그런데 연 4% 수익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10년 중 5년이 침체기라 자칫 펀드 만기와 은퇴 시점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증시 침체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노후 자금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둔 노후 생활자라고 합니다. 또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 전체 기간에 기초생활비 얼마가 필요하고 여유롭게 생활하려면 얼마 든다 하는 식으로 생활비를 산출하는데 이는 노후 자금 목표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10억이라는 금액,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말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겁만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보험회사, 은행들이 마케팅을 위해 이렇게 계산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금융회사들의 은퇴 마케팅은 노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어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의료비 많이 나가니 보험 드세요. 노후 자금 마련에는 연금만 한 것이 없어요 하면서 터무니없는 상품을 가입시키려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도 덜 만나게 되고 자연히 씀씀이도 지출도 줄어들 텐데 노후 자금을 산출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지출 중에서 의식주 같은 기본 지출은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기본 지출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고 이건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고 하는 지출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감소합니다.
이렇듯 의식주 관련된 기본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그 외의 지출이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전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비 수준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일반적이죠. 은퇴하고 노후가 되면서 돈 쓸 곳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니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던 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노후에는 10년 단위로 소비 규모가 60%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50대 후반 퇴직을 하고 60대에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월 500만 원씩 쓰던 사람도 10년 정도 지나면 덜 돌아다니고 입맛도 줄기 때문에 월 200만 원으로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은퇴 이후 세월 내내 생활비를 동일하게 산정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자를 공경에 몰아넣는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의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는 예측 가능하고 절약을 통해 줄일 수 있지만 의료비는 필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단기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생명과 직결된 비용이어서 마냥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자금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지만 의료비는 우상향 곡선을 나타냅니다. 기본 지출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면서 발생하는 의료비 같은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은퇴 후 생활기간을 30년이라고 보고 10년씩 나눠보면 초기 10년은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백수 몸살 난다는 말이 있지요. 외식도 많이 하고 친구 후배도 많이 만나고 취미활동, 국내외 여행도 많이 가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70대 들어서면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건강 상태도 차츰 안 좋아지고 병원비도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10년간 여행 다니던 왕성한 활동 시기를 생각하는 추억의 시기인 70대는 지출 비용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간병 시기에 접어들죠. 은퇴 후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은퇴 생활 기간 동안에 다시 지출하는 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생각하고 노후 자금도 각 시기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폭이나 기간 또는 간병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 30년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노후 자금 준비해 둔 것은 바닥이 날 테고 그러면 결국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것은 자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녀에게 부담이 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그들도 현재 살기가 힘듭니다. 보통 간병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자녀도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져 있을 테지요. 옛날같이 부모를 봉양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가 부양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후에는 현금 2억, 3억 이런 목돈보다는 매월 100만 원씩 들어오게 하는 월급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꾸준한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어떤 형태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어떻게 연금을 만들 수 있나, 즉 주택연금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노후에는 주택도 소유 개념이 아니라 운용수익의 개념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는 모두가 빈손입니다. 집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모으고 아끼려고만 하지 마시고 웬만큼은 노후에는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이 따라주는 한 작은 소일거리라도 일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는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오래 살고 나이 들어도 충분히 일을 잘 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나이 들어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 중에도 활동하는 분들도 많지요.
은퇴 후 집에만 계셨던 분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며 삶이 재미가 생겼는지 말씀이 많아지셨다는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매월 수익은 물론이고 추석 때 작은 선물 박스도 자랑하시며 이런 게 건강이고 보람이라며 웃으신다고 하지요. 중년 노년에 접어들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60세, 70세, 80세가 되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정한 돈이 생기는 것과 24시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몸을 푸는데 어르신들이 늘 많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일은 별로 없으신 듯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도 60의 나이에 이르겠지요.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딘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돈도 되고 건강도 챙김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은 60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나요?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돈 씀씀이는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